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강릉시 평생학습원 학습정책팀장 이세라입니다. 예, 먼저 저희 2023년 강릉시 평생학습 이적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과 더불어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현재 시민 누구나 평생 동안 언제나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보편적 학습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평생 직업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흐름을 탐색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평생학습의 현장의 고민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도움이 되는 값진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 순서는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은 앞서 안내해드린 QR코드를 접속하셔가지고 그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그 내용으로 함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원 강명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해주실 조순옥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현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차우승 1일 명예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강명시장이자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회장인 박승원 시장님을 모시고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본권을 위한 자치적 움직임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포럼의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일일 명예시장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10여 명의 시민들께서 이제 공모해서 하는데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시장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요. 결제 이런 건 안 하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일병의 시장을 이제 차우승 이제 청년이 하게 됐는데요.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 활동가입니다. 우리 차우승 명예시장님의 인사를 먼저 짧게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네, 오늘 시장님 이렇게 일정에 동행해서 다니는데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는데도 중간에 어디 다녀왔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거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이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평생학습 도시기도 하고 이 평생교육이 어쨌든 계속 교육은 해야 되잖아요. 배우고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포럼에서 많이 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말과 더불어서 기조 강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제가 한 25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25분 이야기하고 조선욱 교수님께서 25분, 김현수 교수님께 25분 이렇게 하고 이제 다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해서 4시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조선욱 교수님, 김현수 교수님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0분에 끝낼게요. 그 광명시민 말고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고 광명 시민들이 많아서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지방시대 보편적 권리로서 학습권 보장과 정책적 지향. 정말 어렵게 제목 만들었네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광명시가 평생학습 지원금을 올해 시작합니다. 그렇죠? 50세에 도달한 시민들에게 30만 원을 지급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책을 사보든 아니면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뭐 자치대학의 강의를 듣던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의 그 평생교육 대학의 무슨 프로그램 수강을 하든 무슨 자격증을 따는 교육을 하든 사이버 교육을 받든 순수하게 평생학습을 위한 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평생학습 지원금을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보편적 평생학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얘기를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잘 말씀을 하실 거고 그동안 이것을 진행하게 된 광명시의 그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와 계신 광명 시민들이 많겠죠. 한 번 이상이라도 광명시에서 진행하고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이 안에서도 10%가 안 됩니다. 예. 5%도 안 됩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광명시가 1999년 3월 9일 날 대한민국 최초로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 선언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해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저희 집에 계신 저희 장모님 따님께서도 제 아내요. 단 한 번도 평생학습원 또는 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았어요. 한 6년 전쯤에 7, 8년 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제 아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당신 그거 하려면 그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 마켓을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지 15년이 한참 지난 후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번에 광명시에서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들과 딸이 단 한 번도 시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혼자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센터를 만들고 많은 학습 계획을 만들어도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럼 누가 이용하느냐? 아까 저 손 드셨죠? 뒤에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 몇 번 참여하셨어요? 2번 옆에 계신 분 2번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제 오셨던 분 오늘 또 오시고 오늘 오셨던 분 내일도 오더라는 겁니다. 백화점에 가면 아이쇼핑하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맨날 백화점 가는 사람들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평생학습도 그렇게 백화점처럼 여기에 오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다소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학습에 있어서도 기득권이 생기더라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학습 기득권.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 도시가 될 수 없다. 2번째, 필수 노동자가 누구예요? 필수 노동자, 택시기사, 버스기사, 간호사, 환경미화원 등등을 포함한 필수 노동자.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이 와도 노동을 해야지만이 돌아가는 것.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필수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간호사 같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택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물건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안 되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필수 노동자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 사회는 굴러가지 않죠. 그런데 그 필수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느냐? 적어도 재판대는 가장 적게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에서 또 하나 책이 뭐냐면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합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취약계층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분야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 중에서도 희망하는 분들만 계속합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도 창출하고 창업도 하고, 취약계층에서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 그리고 실제로 필수 노동자들은 평생 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깨닫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불편한 진실을 누가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죄송한데 교수님 별로 얘기할 게 없죠. 얘기를 하더라도 저처럼 리얼하게 얘기 안 하죠. 아주 점잖게 얘기하죠. 그들의 교육을 더 확대해야 된다. 보다 많은 사람이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지방 전무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늘 하시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가지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1월 달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1월 달에 제 일기장을 보니까 평생학습 수당 사업 추진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일기 쓰고 뒤집어 보는 습관이 있는데 2020년 1월 정도에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불편한 진실을 깨닫고 나서. 그런데 2020년 1월 달에 제가 이렇게 제 노트에 이렇게 썼는데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모 국회의원이 우연찮게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출마 선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학습 계제자를 실현하겠다.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한 거야. 모 국회의원이. 광명 아닙니다. 영등포의 김민석 국회의원이 그걸 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당선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두 가지 이유로 전화를 했습니다. 광명시가 평생학습 이 수당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 공약한 걸 봤습니다. 언제 시간 내주시면 의원님이 생각하는 게 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봅시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냐? 저 김석연 강덕구 국회의원 또 한 분이 계셨어요. 네 분이 만나서 이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김민석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하는 게 맞다. 그분은 교육부를 별로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업 창출 측면에서 이런 걸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히려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몇 사람을 더 모았어요. 그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시지만 뭐 강대중 구평원 원장님도 오시고 전국 평생학습원 뭐 협의회 뭐 회장님도 오시고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김민석 의원이 평생학습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 광명시, 영등포구, 논산시, 화성시 네 개 지자체 장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회의하면서 시범적으로 우리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이걸 해보자.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민들이 기본소득 개념의 평생학습 장학금, 평생학습 수당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안타깝게도 광명시가 제일 꼴찌하게 됐습니다. 올해. 그때 그렇게 하고 2021년도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해서 저희가 최초 설계한 거는 뭐였냐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은퇴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은퇴 연령 50세. 그러니까 49세, 50세. 만으로 49세. 50세가 은퇴 연령이 최고 높은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50세에 도달하는 우리 광명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 장학금 수당을 드리자라고 정책 설계를 해서 의회에다가 딱 올렸는데 조례하고, 의회가 보기 좋게 딱 부결을 시켰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됐었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건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평생학습원 포함한 몇 개의 이제 단체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이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견이 어떻게 나오냐면, 왜 50세만 주냐? 25세생 전부 다 주자.
다 드리자. 그리고 35세 이상으로 하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 명을 모집했는데 오신 분은 88명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한 3시간 동안에 공론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 준 게 뭐냐면 결정해 준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5세 이상 시민에게 누구든지 전부 다 생애 한 번 이상은 지급하자. 이렇게 결론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내린 걸 가지고 조례를 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의회가 또 부결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 제 페이스북에다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줄 썼다가 결국에는 의회가 상임위 문도 안 열고 회의 안 열고 보이콧하고 시장 와서 사과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가서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근데 통과 안 시켜줬어요. 통과 안 시켜주고 민선 8기 다시 시작해서 다시 논의를 시작했어요. 다시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의회 의원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니 50세 기준 하면 좋겠다. 25세 이상 너무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걸 전체 시민들로 하려다 보니까 100억이 들어가는데 하나에 더 못하니까 한 3년 내지 5년. 홍명희 원장님 그렇죠? 3년에서 5년 사이에 생애 한 번 정도 지급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었던 것을 50세, 만 50세에 한 번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했는데 이번 의회에서는 그것을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근데 또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그 전에 사회보장 협의를 다 거쳐놨어요. 원래 이게 사회보장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지급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야 지방자치단체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마. 이러면서 마치 그것이 선심성 예산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현금 지급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게 해놨어요. 법적으로. 근데 다행히 이 사회보장 협의는 미리 저희가 다 해놨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그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요즘 그거 사회보장 협의 올라가는 거 다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보류되고 그런가 봐요. 다행히 미리 해놨는데 해놓고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는 통과시켜줘서 올해부터 해요? 내년부터 해요? 절차상 올해부터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서 50세 도달하는 모든 시민한테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왜 이 부분에 그렇게 집중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필수 노동자를 비롯한 보다 많은 시민, 대다수의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더라. 물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또 재취업을 하기 위한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사설기관이나 또 다른 어떤 정보기관에서 하는 자격증 이런 것들 열심히 하긴 하지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죠. 학습자가 학습하는 이유는 전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나와 자식과의 관계, 나와 부모와의 관계, 나와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 그것을 잘 읽어내야지만이 이 세상에 내가 온전하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학습이 있는 것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직업을 위한, 취업을 위한 학습이 있는 거죠.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는 매우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 평생학습, 기본소득 개념의 이 평생학습을 보다 많이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광명시가 올해부터 진행하면 이것에 대한 시민들이 이제 반응들을 봐가면서 새롭게 변화를 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광명시가 1999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할 때는 새로운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대부분 정보화 시대라고 사회를 규정했어요. 정보화 시대. 근데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정보 사회 속에서 이
정보를 빨리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들이 많았었죠. 지금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죠. 형님 키오스크 활용할 줄 아세요? 키오스크. 저 커피 드시러 가셨을 때 이렇게 기계. 이제 기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키오스크 교육도 하자는 어르신들한테 제가 2달 전에 저 키오스크 활용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2달 전에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안양 마란에서 일하고 있는 강두구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직동에 둘이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이게 회식 들어갔는데 아메리카 따뜻한 거 주세요 했더니 여기 키오스크까지 주문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분한테 이 키오스크 할 줄 아세요? 할 줄 안 돼요. 그러더니 딱 하더니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할게요? 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분보다 제가 생일이 한 6개월 정도 늦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주 작은 예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AI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챗 GPT 요즘 유행하잖아요. 챗 GPT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틀린 건 다 아시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물으면 두루뭉실하게 답변합니다. 여기 차우승 명예시장님인데 차우승 명예시장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차우승은 그 청년이고요. 광명에 살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차우승은 30대 중반의 청년인데 현재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걔가 구체적으로 답변해줘요. 그러니까 그 챗GPT를 잘 이용하고 활용하려면 기계와 내가 친숙해지고 어떤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짧게 예를 드는 거지만 이렇게 디지털 전환 시대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새로운 교육에 새로운 학습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평생학습원이 다 담당할 수 있을까요? 주민자체가 다 담당할 수 있을까요? 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 수당을 30만 원을 지급을 하면 다 각기 다르죠. 라이드 하시는 분이든 택배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간호사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이 이 낮에 이 평생교육 기간에 와서 학습할 수 없는 분들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을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주말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학습의 영역을 스스로 쫙 펼쳐가는 거죠. 우리는 딱 짜놓은 공간과 짜놓은 프로그램 와서 공부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그 평생학습 수당을 가지고 마무리해 주세요. 어떻네요? 그걸 가지고 다양하게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본인의 욕구에 맞게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0분 됐는데요. 이 제도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 진행하는데 광명시에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50세 되시면 이게 신청주의 때문에 모르면 시작 못해요. 그럼 올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지나가면 내년에 혜택 못 받으니까 이것을 주변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이 굉장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년에 올해 49세 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더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저는 학습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AI 시대, AI와 함께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너무나 다른 지금 정치 보세요. 정말 다른 얘기를 하는데 뭐가 답인지 모르잖아요.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고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대응을 위한 이런 평생학습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평생학습 시대, 새로운 보편적 평생학습 시대를 맞이하는데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편적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열띤 강연을 해주신 박승원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순옥 교수님께서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과 학습자 지원 정책, 왜 평생교육 바우처인가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인제대학교의 조순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앞서서 제 경력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가 정말 단어만 있을 때 그 바우처를 이제 사업화해서 만드는 역할을 했고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대학교로 이직하기 전까지 담당했던 사업이 바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는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5명 중에 1명일 거라고 제 자부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바우처 사업이 굉장히 힘든 사업이고 제가 뭘 할 때마다 제 주변에서 너 평생교육 바우처도 했는데 그게 뭐가 힘드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시장님 오늘 말씀하신 거 쫙 들으면서 저에게 사람들이 평생교육 바우처 했던 거 경험 책 쓰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시장님도 같이 한번 회고록으로 나중에 한번 꼭 작성하셔서 제가 겪었던 그 과정을 시장님이 이렇게 뚫고 계신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오늘 제 발표 내용을 이미 시장님께서 쭉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광명시 내부의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외부적인 관점에서 한 번씩 짚어가는 걸로 오늘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건데요.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학습을 할 때 첫 번째로 원하는 원칙이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이야기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주셨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이 걸어온 길은 사실 우리나라 지역 평생학습 정책이 걸어온 길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과언이 아니고 항상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 최초 선언을 한 도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도 최초 선언한 도시이고 이제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을 이제 여는 그러한 광명 차원에서도 새로운 장이고 우리나라 지역 평생교육 차원에서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평생학습 지원금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평생학습 지원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얼마나 계신가요? 아직은 평생학습 지원금이 출범한다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내용에 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금은 그야말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실 수 있는 지원을 시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필요하신 금액을 사전에 이제 시에서 마련해서 이제 이용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 주셨듯이 만 50세가 되는
시민분들 대상으로 이제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요. 30만 원 지원금 지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 어디에 쓰실 수 있냐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데도 쓰실 수 있고 도서 같은 거 구입하시는 데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평생학습 지원금을 해야 하는지 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는 시민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를 통해서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으로 광명시가 평생학습 사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걸 내세우시는데요. 오늘 주요 내용은 왜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왜 평생학습 지원금을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셨는데 워낙 뭐 이 사업이 특성상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처음에 이제 검토를 시작을 하셨는데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굉장히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헛된 과정은 아니셨다고 제가 또 경험해 본 사람 입장으로 말씀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례 만드시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형으로 계속 제도 설계해 가시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지금 뭐 평생학습 지원금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알고 계신 분은 여기서 손은 드시지 않았지만 사실 이 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 이미 시민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다 이런 시민 참여형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례는 사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나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재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례 만드시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민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사업에서 제가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이 광명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큰 세 개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성장이고 두 번째가 혁신이고 세 번째가 상생인데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 사업이 바로 이 평생학습 지원금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성장 관점에서는 생애 도약기 50세 생애 도약기 시민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형식적인 기존에 있는 그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들이 어떤 기관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만 지원을 해드리는 역할을 했다면 여기 우리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금은 선생님들께서 책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하실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좀 차별성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 평생학습 정책의 혜택이 민간에 계신 혹시 여기 평생학습 기관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혹시 계신 분들 있으세요? 오늘은 평생학습 기관에서는 많이들 오신 것 같진 않은데 이 평생학습 지원금을 선생님들 시민분들이 어디서 활용하시냐면 광명시와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에서 더 나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평생학습 지원금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도 일부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대상 측면에서 사실 기존의 그 바우처 사업들이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과 일정 연령이 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이 됐다면 이 광명시 사업은 특징이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조금 특성이 이런 부분에서 특성이 나타나서 전 시민들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 관점에서 또 특징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학습 지원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동안 저희가 사실 많은 평생교육 정책들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사실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권은 사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선생님들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습권이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하면 사실 교육 전
전문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학습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 추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학습권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학습권이 단순히 학습에 참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선생님들 글을 읽고 쓰고 새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선생님들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선거에 참여 불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선거권 역시 이런 학습권이 기본이 되지 않는다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습권이라는 게 이런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는 권리라고 저희가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권은 개인이 누려야 될 권리, 개인권이자 사회가 모든 시민이 반드시 누리도록 해야 하는 사회권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촉진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진흥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처럼 평생학습 촉진은 모든 사회 주요 관계자가 함께 누려야 할 책임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님들 여기서 아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평생학습 참여해 보신 분 손들라고 하셨을 때 많이들 못 드셨잖아요. 근데 고백하건대 저 역시 저도 평생학습 할까요? 저도 사실 저한테 평생학습 하시나요 하면은 제 전공이 평생교육이고 평생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평생교육에 참여하시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서? 없으시죠? 한 번도 고개 절레절레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이거를 국가가 시청이 나서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히 누려야 될 헌법적 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들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정책이 바로 이 평생교육이고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하고 국제노동기구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습권 보장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현을 하느냐라고 이제 쭉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봤더니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광명시의 역할을 광명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는지 보면은 한 3단계 정도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평생교육은 한 3단계 정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시가 우리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노력하겠어라고 선언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뭐 종합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실천하는 이 단계까지는 왔는데 마지막 4단계 평생학습 보장을 성공적으로 선생님들 생각해 보실 때 선생님들의 학습권 충분히 지금 실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정말 학습권을 정말 시에서 보장받고 있고 나는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어. 어떻게 느끼세요? 느끼시나요? 그다지 그쵸. 갸우뚱 하시네요. 정말 학습권 보장 거기까지 우리 나아가는 단계는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그럼 이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바우처 사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CPF라는 바우처 사업과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스킬즈 퓨처 크레딧이라는 학습비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학습권 보장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정책 과제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우처라는 개념은 선생님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주로? 바우처 주로? 복지에서 그쵸? 복지에서 바우처 많이 하겠죠. 바우처 가지고 선생님들 뭐 하세요? 주로? 그래 선생님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드회사 바우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복지 바우처, 카드회사에서도 바우처를 줘요. 그럼 바우처 가지고 선생님들 뭐 하세요? 카드회사에서 바우처 주면 선생님들 아마
뭐 호텔이나 뭐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교환권, 일종의 교환권을 주잖아요. 저희가 바우처의 의미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 가능한 전표를 주는 것을 저희가 바우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우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십니다. 근데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합니다. 아까 그 복지 바우처 서비스, 복지 바우처 사용하시는 거 할 때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는 어디서 제공하나요? 복지기관에서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바우처 사용하실 때 복지 바우처 사용하시는 기관은 리스트가 쭉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셔서 그 바우처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바우처의 개념인데요. 평생교육 바우처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평생교육을 선생님들이 참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는 민간에 있는 기관들 또는 공공에 있는 평생교육 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바우처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다양한 기관 중에서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원하는 기관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컴퓨터 아까 키오스크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 키오스크 그런 정보문에 배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평생학습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문행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 광명시에 있는 수많은 기관 중에서 정보문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선생님 댁에서 가까운 기관을 선택하셔서 이 지원금을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부가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평생교육을 할지에 관한 건데 여기에서 27년까지 저소득층의 최소 5%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광명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확대해서 바우처를 다양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2018년에 처음 평생교육 바우처 할 때만 해도 예산이 16억 정도, 17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17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206억까지 평생교육 바우처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지금 평생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재정 투입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고요. 지원자는 760%나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보면 되게 나름 뿌듯하거든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0명 드리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4만 명을 드리는 사업으로 크게 성장을 했고요. 만족도 역시 좋습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5점 만점에 사업 만족도가 4.75점. 이고요. 지역으로 국가가 단일화해서 운영하던 것을 지역으로 다양화해서 전국에서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학습비 지원 사업이 61개까지 확장되는 그런 이제 나름 국가 바우처를 시작으로 해서 국가 바우처의 형제 사업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국가 바우처가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사실 말씀드렸죠. 아까 프랑스나 뭐 싱가포르 사례가 우수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왼쪽이 스코틀랜드 사업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주정부가 중심이 돼서 훈련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나름 이 나라들에서 내린 성과들이 이런 사업들이 학습비 지원 사업이 학습자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시간이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건이 되는 사람들만 평생교육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장벽을 넘어서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름 평생학습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을 하는데 기여를 했고, 특히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학습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이 학습비 지원을 통해서. 그래서 학습을 설계하는 힘을 기르는데 이 바우처 사업들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통해서 뭐가 좋아졌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금 평생학습 참여율이 이 집단 바우처 받으신 집단에서 약 9.8% 향상을 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이 아래 사업으로 보는데요.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때 하는 의향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사실 저희가 이 국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계층 경제활동조차도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속적 학습 참여 의향이 95.7점으로 굉장히 높아짐을 볼 수가 있고요. 집단 특성에 맞춰서 본인들이 원하는 학습을 하는 걸로 지금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낮으신 분들은 학력 보완 교육 받으시는데 바우처를 쓰시고, 그다음에 대졸 40대 이하 실업자분들은 직업 능력 개발, 그다음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취미 교양 쪽으로 본인들의 집단 특성에 맞는 교육들을 참여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습비 부담은 국민의 큰 부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을 위해서 학습에 투자하시는 분 얼마나 되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난 달에 나를 위해서 나의 학습을 위해서 10,000원이라도 써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 네. 예비 시장님 뭘로 쓰셨어요? 아, 네. 서비스 구독 서비스 지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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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떠세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 그쵸.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학습을 하는지 오른편이 한참 굉장히 지금 이슈됐었던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전체 국민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 와중에서도 성인이 본인의 사교육비에 투자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 의미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시고 투자는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투자는 하고 싶은데 많이는 못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비를 조금씩은 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습비 문제가 이 성인의 학습 분야에도 단순히 사교육비 문제가 가정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의 학습 참여에도 학습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자료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AI 등장으로 인해서 AI와 디지털 전환 문제로 인해서 평생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생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독 서비스라도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난 5월에 세계경제포럼에서 Futures of Jobs 2023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5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의 23%가 바뀐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하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1억 명이다. 선생님들 1억 명이 학습을 하시는데 본인이 여기서 빠지실 것 같은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 역시 이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동안 수많은 지역에서 이제 바우처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올해 이제 가장 최근이 제주에서 평생학습 바우처를 시작을 했고 광명에서 이제 평생학습 지원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바우처 사업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학습자는 원하는 학습을 국가 및 지원 정부는 모든 유형의 학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지원이 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국가에서 그리는 비전은 온 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입니다. 온 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인데 이 네모가 온 국민 평생학습 전체 네모가 장학금이라면 지금 현재 이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지원금 사업이 커버하고 있는 영역은 극히 적어요.
극히 일부만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광명시에서 굉장히 지금 기여를 하시는 부분은 바로 비어있는 이 무형식 학습 부분을 광명시에서 많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온국민 평생학습 장학금이라는 국가 차원의 비전이 실현되는데 상당히 방향을 지금 맞춰주시는 거고 국가 바우처도 이런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이 지원금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노하우가 국가 차원에서도 충분히 갈 만한 그런 시사점을 도출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우처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금을 출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금은 광명 시민이 이것을 발판 삼아서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50살은 그냥 50살이 아닙니다. 우리 성인 학습의 생애 발달 단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50살을 생애 전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환은 무언가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 평생교육 정책 차원에서 이 50살은 생애 도약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0살이 2030년이면 우리나라 딱 가운데 연령이 되는 거죠. 전체 인구의 가운데 연령이 49.8세. 그래서 50세가 그냥 50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평생교육 정책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연령대를 적극 지원할지 종합 패키지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게 평생학습 휴가도 제공하고 휴직도 제공하겠다고 하고요. 평생학습 참여하신 경험을 포인트제로 바꿔주는 제도도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도 올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참여가 없으면 어떨까요? 그냥 무용지물이겠죠. 사실 제가 이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금의 한 가지 의미를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바로 비계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스캐폴딩이라는 교육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기본 개념인데요. 스캐폴딩은 뭐냐면 옆에 보시면 혼자서는 이 정도 담벼락밖에 못 넘는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큰 담벼락을 넘을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스캐폴딩의 기본 개념입니다. 바우처, 우리 광명시민 평생학습 지원금은 사실 선생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평생학습이라는 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에요. 쉽지 않죠. 끝까지 가시는데 평생에 대해서 학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라톤의 트랙으로 진입시키는 게 바로 우리 평생학습 지원금의 역할이고 이 마라톤 트랙을 다 도는 데 있어서 때로는 동기도 상실될 수 있고 비용 장애도 비용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시간 문제도 나타날 수 있겠죠. 이 과정은 우리 시와 국가가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하는 게 바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자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랙에 진입시키는 거 이게 정말 힘든 거고 OECD에서는 이거를 혁신 사업이 아니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원금을 통해서 이 트랙 안에 우리 시민분들을 입장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광명 평생학습 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OECD에서 정의한 거는 디자인을 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겟팅도 분명히 해야 되고 충분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이미 사실 광명시에선 디자인은 이미 마친 상태시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명 시민이 바로 지금부터는 광명 시민분들이 바로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을 주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요. 시민분들이 이 사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더 확대될지는 지금부터 시민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가치 있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금이 더 발전하고 더 알차게 운영되는 그 미래를 같이 그리면서 오늘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민의 보편적 학습권 보장의 의미와 실질적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제언해 주신 조순옥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학부 김현수 교수님께서 지역 단위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현수라고 합니다. 우리 박 시장님하고는 매주 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국회에서 학습도시 어떻게 더 발전할 건가 이거 갖고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요. 오늘 논의도 사실 그거 연장선상에 있는데 오늘은 광명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에서 하니까 조금 이제 뭐랄까 범위를 좀 줄여서 얘기하되 다른 얘기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여러 번 눌러야 넘어가네요. 네, 뭐 지금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뭐 AI 키오스크 뭐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변화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지금 86개 이제 시구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요. 수도권도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미 인구가 주는 옆에 부천시도 인구가 줄고 있고 광명은 정확히 제가 인구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증발과 소멸의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증발은 일자리가 증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자리가 AI 때문에 또 로봇 때문에 또 소멸하는 거는 지역이 소멸하고 있고요. 세대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농촌에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이제 농사 질 사람 없을까 이제 걱정하고 있죠. 지금 스마트팜이 이제 농사도 짓고 있고 젊은 농부들, 청년 농부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인 변화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수도권은 이제 남의 얘기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일자리도 변하고 있고요. 저도 집은 서울인데 직장은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예, 월급 주는 사람은 충남이고요. 예, 먹고 자고 세금 내는 건 서울에서 사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요지 중에 하나인 게 이게 인구, 우리 주민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잘 체크가 안 되네요. 예. 인구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평생교육진흥 5개년 계획에 이제 이번에 새로 발표된 계획에도 보면 대한민국 우리 이제 아까 우리 조순욱 교수님도 사교육 문제 얘기했고 대통령께서도 수능 문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청년층의 학력이나 역량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뛰어난데 이제 우리 이렇게 연령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역량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사교육에 투자했는데 과연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역량은 어디가 있을까? 예, 조금 의아하죠. 예, 뭐 인구가 주는 것만큼 역량도 굉장히 빨리 소멸해 갑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 대학 들어가면 거의 애들이 써먹지 못하거든요. 근데 대학 때 4년 동안 배운 거 회사 가면 거의 1년 반이면 다 이제 동의 난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꼭 그거에 동의하진 않아요. 평생 교육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럼 학교 교육 제대로 하면 평생 교육이 필요 없을까? 또 이것도 약간 의문이긴 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평생 교육이 우리 2001년부터 우리 광명도 이제 학습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우리 도시라는 개념, 우리 이제 광명 같은 경우 광명이라고 하는 요 지역적 바운더리만 갖고 생각해서는 이제는 좀 어렵다. 우리 옆에 있는 대도시인 서울도 있고 인근 도시인 부천, 시흥, 안양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26개 시군구가 있지만 이제 같이 더불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 우리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도달했다. 잠시 제가 평생교육 사실은 우리 학습원에서 평생 직업교육이라고 키워드를 줘서 제가 바꾸지는 않았어요. 평생 직업교육의 현실을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 사실 평생 직업교육하면 직업교육은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통상 평생 직업교육 같이 붙이죠.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아까 저처럼 광명에 있는 주민들은 과연 광명에서 일자리
광명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누가 과연 일자리와 관련한 걸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일자리에 참여하는가 여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일자리에서 가장 문제는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50세에 이제 은퇴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73세까지 일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23년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는 누가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어디 가서 공부를 하나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이제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일자리 만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어디 있죠? 이쪽이 더 빠르군요. 네, 사실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본질적인 문제는 임금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다시피 한국과 일본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 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뭐 이렇게 임금 차가 나죠. 그런데 임금 차가 한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1순위가 대기업입니다. 2순위가 공무원이 아니고요. 공기업이에요. 공무원은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OECD 국가들도 다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 간 임금 격차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고용부에서 독일식 뭐 일학습 병행제 이런 걸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일찍 직업 세계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학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는 수능 시험이 대학 레이블을 결정하고 이 어느 대학을 나왔나 이것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처럼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거기는 대학 등록금이 이제 무상입니다. 무상 교육이에요. 우리 평생 학습 이제 우리 뭐 학습비 지원, 바우처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무상은 아닌데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고등교육을 이제 무상으로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대학 갈 것 같은데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의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력과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 시험도 보고 우리 같은 수능 시험이 아닌, 그래서 좀 고민인 거예요. 이 일자리 우리 그 평생 학습 이렇게 해서 이제 50세 은퇴하고 73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야 되고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 굉장히 우리 이제 시장님도 고민인 우리 이제 일일 시장님도 와 계신 청년, 여성, 장애인, 신중년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할 거고 또 일부는 평생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가 이런 일자리 때문이기도 하고 뭐 일자리가 아닌 이유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우리 지역 예컨대 이제 광명에서만 보면은 뭐 예컨대 우리 광명에는 어느 기업들이 있나 또 아까 같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학습 기회는 어디서 제공할 수 있나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기관이 어딘가 그럼 우리 바우처를 갖고 다 서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지역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라는 바운더리를 생각하면 과연 일자리 문제는 어디까지가 이게 지역 바운더리가 있는가. 예컨대 우리 바우처 갖고 절대 서울로 못 가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학습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일자리 문제와 학습의 문제, 이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 민간 기업과 공기업, 소상공인, 지자체, 공공기관 이거 들여다볼 때가 너무 많다. 이게 이렇고요. 이제 일자리 문제가 그렇고 또 평생교육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 코로나가 있기 전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였죠. 2020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성인의 평생 참여율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했듯이 아까 10%라고 그랬는데 평균 42%나 된대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 이렇게 모이신 분 중에 10명 중에 4명이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 한 번도 안 갔고요. 지금 세금이 좀 아까워요. 빨리 저도 강남에도 그런 거 생기면 바우처 쓰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42%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또 낮은 수치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수능에 쓰는 사교육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역량이 떨어진 이유가 과연 이거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아서 이 역량이 떨어지는 건가?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광명 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학습비 지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거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왜 참여를 안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첫 번째, 세 번째가 시간 문제입니다. 뭐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들이 없으신지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이제 학습비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뭐 12.2%가 이제 학습비가 좀 비싸서 못 배운다. 아까 우리 이일 시장님은 그래도 이렇게 듣는 것이 학원 다니는 것보다 싸다고 그래서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시는데 학습비에 대한 부담이 특히 누구한테 크냐면 취약계층한테 큽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들이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에 내가 일을 안 하면 임금이 보전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돈 문제로 귀결이 되죠. 그죠? 아까 필수 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사실은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돈 문제 누군가 대신 그분 대신 일을 하려면 누군가 그분을 대신 고용해야 되니까 사실은 돈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것 같다. 사실 그분들한테 시간을 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좀 시간이 되시면 시민들한테 시간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바쁘셔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나눠줄 시간이. 어쨌든 시간과 돈 문제 우리 인생에도 큰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술 먹느라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전달 체계는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식적으로는 시도진흥원, 평산합도시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건 제가 키워드로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것만 보셔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거 우리 박 시장님 같이 이제 의지가 강한 시장님이 이제 부임하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같이 조례 또는 법으로 이제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렇게 못하게. 잘하면 되는데 이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구축은 되어 있어요 형식적으로 다만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우리나라 이제 교육 예산을 조금 넓게 살펴보면 전체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한 90조가 조금 안 됩니다 1년에. 우리 전체 예산이 정부 부처 예산으로 보면 교육부가 제일 많아요. 국방 예산이 한 50조 정도 되고요. 그런데 한 88조 정도 예산되는 것 중에 우리 평생교육 예산은 1.1조 그래서 한 1.4%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학습도시 운영하는데 물론 중앙정부가 많은 돈을 주지는 않는데요. 시에서 다 돈을 쓰긴 하는데 그래서 평생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바우처도 그렇게 주고 아까 206억까지 이렇게 바우처 누리고 K무크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전체 예산 중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대부분의 80조에 대한 예산은 시도 교육감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계속 이제 학령 인구 줄고 있죠. 제가 증발과 소멸의 시대라고 그랬기 때문에 학령 인구도 주는데 예산 시도로 가는 예산은 계속 늘었습니다. 1.5회가 늘었고요. 그런데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건 제가 슬라이드에서 빼놨는데요.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들도 늘렸어요. 학생은 주는데 물론 더 잘 지도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대학 예산 계속 줄었고 평생교육 예산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역량이 떨어지는 그래프 보셨죠? 그러니까 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중등 단계까지는 예산을 굉장히 쓰다가 대학 들어오면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에서는 절대 노벨상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도 대학에 몸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OECD 평균 학생 1인당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절반밖에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예산 돈을 사교육비를 쓰는데 일단 대학 들어가면 이제 부모님들은 돈을 많이 쓰시는데 정부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현상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제 고등학교 지나가면 대학, 그다음 우리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정부가 1.4%밖에 쓰지 않는 이런 현실. 그렇다고 해서 다 시장님한테 이걸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 말고도 많은 부처가 여기 쭉 제가 이제 써놨는데요. 많은 부처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중앙부처, 오른쪽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교육청 예산을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그나마 이제 경기도가 인구도 가장 많고 그래서 예산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서울이고, 그리고 정부도 보면 교육부 예산이 이렇게 있지만 교육부 예산 말고도 다른 부처, 보건복지부도 쓰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쓰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부처가 국민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꼭 교육부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는 학교로 가는 거 빼면 별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죠. 여기 다른 부처에 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까 그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교육부가 그렇게 평생교육에 과연 관심이 있는가 의아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제 시장님들이 나서야 될 때구나. 그리고 여기 지방자치단체라고 했고 교육청, 옆에 교육청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학령 인구는 주는데 여전히 학교 예산 다 쓰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1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한 4조 원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학습원에 지원해 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래서 시장님이 꼭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특별 기금으로 지금 고등 평생 특별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나. 또 아까 같이 필수 인력들은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그분들이 또 학력도 좀 낮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 그리고 소득이 낮은 분들이 참여율이 낮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광명만이라도 우리 학습비를 지원하는 거 아까 이제 연령도 나누시고 했는데 이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공적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학습하겠어요? 서울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도시 내에서 이렇게 어떻게 좀 학습원이든 어떻게든 접근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좀 생각이고요. 여기까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우처는 아까 이제 조선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김민석 의원 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우처를 만들었는데 바우처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님들, 시도지사님들도 이제 만들 수 있게 교육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226개 시장, 시군, 구청 어디가 더 바우처를 많이 확보했는지 이렇게 그래프를 해놓으면 이제 시장님들 좀 긴장하시겠죠. 예. 그리고 그 도시 내에서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는 학습 기회가 많은지, 학습 받을 수 있는 그 기관들이 많은지도 좀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우처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우리 이제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우리 읍면동, 우리 이제 광명은 다 동이죠. 예, 동에 다 평생학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의 또 역할이기도 한데요. 그럼 그 센터가 우리 이제 학습원 이렇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마을 단위로도 있는 거죠. 동 단위에 하나씩 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또 조례를 또 만들어서 인력도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사실 그것도 이제 자치단체장의 의지, 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읍면동 평생센터를 어떻게 또 운영할 건가. 지난주에 이거 갖고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인구 감소 때문에 평생교육을 좀 더 해라라는 것도 있고, 요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제 드렸던 것처럼, 이 강남이 인구가 한 53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일자리는 한 100만 개 정도 돼요. 마침 제 일자리는 강남이 없어서 전 충남 아산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과연 광명의 생활인구, 우리가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라는 뭐냐면 광명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광명에 일하러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 안 살고, 그리고 광명에 뭐 놀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씩 체류하시는 분들을 생활인구라고 그래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냥 정주 인구라고 해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뿐만 아니라 이런 인구를 대상으로도 우리가 평생학습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 이제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평생학습 기회도 화두입니다. 잠만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평생교육은 좀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슈를 갖고 이렇게 뭐 여기 춘천의 석사천 그 꽃길 가꾸기 사업들, 지역 주민들이 그럼 꽃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이 마을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그래서 같이 주민 참여를 위한 이런 사업들, 이렇게 보면 학습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꽃 심는 건데 그냥 한 평짜리 주말 농장처럼 꽃 가꾸는 게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래서 주민 참여 또는 주민 활동 뭐 이런 거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례도 있고, 사라져가는 골목 책방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 책방 한쪽 귀퉁이에 저자가 와서 같이 독서 토론회 같은 걸 하고, 그 저자가 오는 인건비를 시에서 대주고, 또 이 뭐 주민들은 또 그런 와서 학습 동아리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큰 학습원에 오지 않고도 그냥 마을에 있는 그런 뭐 카페나 뭐 이런
책방 뭐 여기 이제 여러 사례들이 여기 유튜브 이렇게 한번 보시면 KBS에서 다뤘던 우리 살아자가는 책방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평생교육이란 말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마을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사례를 해놓은 거고요. 농업은 이미 아까 이제 제가 바뀐다고 했죠.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스마트팜 등 해서 농업 생산, 가공, 또 향유하는 농업, 여기 뭐 와인 같은 뭐 이렇게 해갖고 농업도 이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평생교육이 이제 마을 지역 단위에서 진화를 하고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장하려고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뭔가 같이 융합하고 같이 이제 연계, 협력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평생교육 특성화 사업에서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서도 도시재생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도시재생을 위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건설, 토목 이런 거 같긴 한데 이 안에도 학습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꿀 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 평생교육의 영역이 아닌 것 같지만 평생교육의 영역, 평생학습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제가 사는 강남 모 동네에는 모아타운이란 걸 한다고 주민 서명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모아타운이 뭐냐 했더니 대규모 아파트를 다시 없애고 지금 있는 연립주택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짓고 싶으면 아파트를, 아니면 뭐 그냥 골목을 개선하고 싶으면 골목을 개선하는 뭐 이런 거래요. 근데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설명회를 들으러 갈까?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저는 이렇게 도시재생, 요즘엔 도시를 재개발하지 않고 다 재생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이제 학습 동아리 같은 개념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을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우리 마을의 전통, 역사, 장점 이런 것들을 서로 주민들끼리 대화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저는 그게 학습이라고 봅니다. 꼭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만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마을을 바꾸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지원해 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평생학습 도시 지원 사업에, 특성화 사업에도 도시재생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학습과 일자리는 이제 따라갈 수가 없다. 어차피 우리가 일을 은퇴하고도 한 몇십 년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평생학습 도시의 사업의 일환으로도 일자리라는 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는 학습의 결과가 꼭 학습하는 것, 물론 그 배움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름 뭔가 또 뭐 우리가 일자리나 취업이나 이런 걸 하고 같이 고민한다면 결국 지역성을 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지역 내에서 뭔가 해야 되니까. 우리 농사 짓는데 뭐 어디 공중에다 대고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다 털을 다 디디고 이렇게 이 농사를 져야 되듯이, 저는 일자리와 학습은 결국은 이 지역의 문제다. 그래서 광명의 주민, 누가 시민인가, 아까 같이 이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생각도 하고, 또 일자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광명이라고 하는 요 구역, 우리의 이 범위, 이것도 같이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평생학습 원 또는 평생학습을 하는 전담부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혼자 할 수도 없고요. 일자리 문제나 아까 같이 도시재생 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도시의 산업, 문화, 경제, 또 관광 같은 이런 과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서 저는 시장님이 꼭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좀 제 얘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가 그동안 보고서를, 우리 교육계에 던지는 보고서를 한 4번 정도 썼습니다. 여기는 최근에 2022년도 보고서가 없는데요. 72년, 96년, 15년에서 뭐 10년에서 20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 마침 유네스코 본부가 프랑스 파리에 있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보고서에 작성에 참여를 했어요. 첫 번째 보고서가 1972년에 나온 에드가 포르 러닝 투 비라는 보고서입니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 이 존재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영어에 가장 많이 쓰는 비동사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주어가 바뀌면 이제 동사가 바뀌는 게 영어의 비동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번역을 그냥 존재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알려져 있고, 이 보고서 때문에 1980년 우리 헌법 개정할 때 이제 평생교육을 국가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사실 이것이 평생교육의 출발이기도 한데, 이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우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아실현이라고도 이제 번역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96년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이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긴 한데,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많이 알기 위해서, 잘 행동하기 위해서, 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3가지 이유를 더 붙여서 이렇게 학습의 의미,
여기 이제 학습의 4가지 기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자크 들로로라는 사람이 내놨는데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 왜 대학 왔니? 비싼 등록금 내고. 그럼 뭐 취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저는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봐요. 왜 평생학습 참여하십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있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각자 이제 동기는 다 달라요. 뭐 취업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를 도와주기, 지역 주민들이 이런 학습 동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학습 도시가 있는 거고 우리 학습 지원금도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마지막은 작년에 나왔고요. 15년에 나온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공동제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쌓아온 인류의 지식 유산은 자연 유산, 문화 유산과 더불어 지식 유산은 같이 더불어서 향유하고 공유해야 되는 거다. 나 개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때 배워서 남주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광명의 이 학습도시 광명이 이제 우리 학습 지원금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저는 광명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우리가 되는 마을 뭐 공동체가 되는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기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그건데요. 현실은 저렇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현실은 그 공평, 평등, 뭐 현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써 있고 이제 밑에 보면 저희는 왜 평생학습을 해야 되느냐 그럼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좀 제거를 하는데 평생학습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있는 장애물을 두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필수 근로 인력들 이런 분들 이야기하셨지만 그분들이 부족한 게 시간이면 시간, 돈이면 돈. 이게 장애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학습비 지원 사업으로 바우처가 들어가지만 사실 시간도 부족해요. 일하느라고. 그럼 시간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온라인도 접근하고 근거리 학습만 구축한다고 읍면동 평산센터 구축하고 이렇게 학원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시간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 요인을 근본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이제 지역 차원에서 해야 되고 뭐 이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필요한 역량 쭉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사실 알죠. 우리도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배워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서 시장님이 이제 어떻게 아까 돈도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 뭐 역량이란 얘기하고 뭐 요거는 좀 건너갈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광명시 차원 뭐 광명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 간에 저는 조금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게 또 요즘에 또 화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마을 기업, 또 뭐 자활 기업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내에서 하는 그리고 뭔가 지역에 뭔가 성과를 가져오는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이슈, 현안을 해결해주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고 우리 뭐 학습 기업, 학습형 뭐 우리 일자리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서울로 가지 않아도 굳이 큰 도시로 가지 않아도 광명 내에서 좀 소화해내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좀 서울하고 좀 차별되는 도시만의 장점이 갖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얘기는 건너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건너가고요. 이제 5차 기본계획에도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지역 내에 있는 대학, 광명에도 대학이 없다고 그러시던데 아까 질문한 거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 지역에 있는 공공 민간 기관들 이렇게 이제 엮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래서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내 재직자 교육을 또 하잖아요. HRD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유일무이한 광명만의 어떤 평생학습을 어떻게 좀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광명의 평생학습이 우리 학습비 지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적 가치를 향해서 사회적 가치는 학습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요 안에서 같이 해볼 것인가. 이제 학습이 출발이긴 한데 학습을 통해서 다른 이슈들, 다른 영역들과 어떻게 이제 아울러서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평생학습 또 지역만의 우리 광명 지역만의 색깔을 갖는 평생학습을 만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잘 이제 엮어낼 것인가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습의 결과가 일자리로 연계되는 새로운 관점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 지역사회 고민과 정책적 차원의 역할을 제언해 주신 김현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열띤 강의를 해주신 박승원 시장님과 조순옥 교수님, 김현수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저희가 들어오실 때 저희가 QR코드 나눠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오늘 이제 이런 강연들을 들으시면서 좀 질문사항 있으면 거기 통해서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박승원 시장님과 저희 조순옥 교수님, 김현수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50분에 끝내야 되거든요. 예. 원래 일정이 그렇게 돼 있고 원래 20분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10분을 초과했습니다. 50분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저희 4시에 또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듣고 또 여기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이분들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것을 잘 쓰고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그거에 대한 평가들도 있어야 되니까 이 말씀이 핵심이었고,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서는 이제 직업평생교육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는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의 직업평생교육의 방향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너무 폭넓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솔직히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직업평생교육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좀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선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두 분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에서 평생교육사로 일하고 있는 조정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도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를 하면서 앞서 시정님 기조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필요하신 분, 저희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필수 노동자들이라든가 정말 필요하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평생교육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또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지원금 조례도 만들고 지원금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선 너무 저는 평생교육사라서 굉장히 반가웠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의견을 나누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지원금 제도, 바우처나 지원금의 제도가 평생학습 미참여자들이 사실 그분들이 학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 경험을 촉진하는 데 굉장히 의미 있는 수단이 되고, 또 광명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일부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정주의식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참여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런 좋은 제도들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느 분한테 질문하신 거죠? 저한테요? 조순옥 교수님. 조순옥 교수님께? 네. 답변해 주시죠. 일단 제도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는 광명에서 조례를 먼저 만드신 게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교육 바우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학습자분들이 동기를 받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지원금을 받으셔서 평생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뭐 50% 정도는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수 있지만 그 상당 부분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초기에 힘드시더라도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드릴 것인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분들이 그 욕구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체계하고 그다음에 기관 인프라를 먼저 적극적으로 구축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도는 쉬워야 됩니다. 무조건 쉽게 설계를 하셔야 되고 뭐 물론 필수적인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제도에 대한 접근 가능성 굉장히 낮추시는 것이 안정적 출발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금천구의 평생교육사로 일하시나요? 방금 말씀 중에 상담책의 말씀이죠.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평생학습 입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그 안내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쭤보면 상담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상담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노인이 뭐 여기 벨론 이거 합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서 안내해 준다고 그래요. 안내. 상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평원님한테 상담 체계를 별도로 만드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꽤 오래전부터 정말 20년 전부터 제가 얘기한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평생 교육사라서 말씀드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진정성에 가려면 그 기관 내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열정, 헌신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헌신을 얘기하면 대부분 다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이런 고도의 그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신 분들이 학습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 학습의 경로를 연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이라도 학습을 해본 사람은 그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지 한 번도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두렵거든요. 어디 가서 뭘 배운다는 거, 또 나의 지식이 뭐 탄로날까 봐, 또는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이제 뭐 기피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이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 학습자의 상담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다시 한번 과제로 만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의견과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질문 나올 때까지 여기 있는 것 그 답변을 읽어드리고 두 분이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평생학습 지원금이 잘 정착되도록 하려면 바우처 기관 발굴도 필요합니다. 광명에 대학이 없는데 이 평생학습 지원금 사용을 어떤 기관들을 발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지자체 의무를 넘어 지자체 고유 방향성을 모색하기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평생교육에 대한 지자체 의무를 넘어서 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필요한지 이거는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서 한 번 더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이 어떤 기관 사용을 위한 어떤 기관을 발굴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원장님이나 팀장님 누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네, 답변해 주세요. 예. 네, 저희 지원금은 강명시 내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강명시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저희 대학부서 평생교육원 50+ 센터, 그리고 저희 국가바우처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관, 그래서 한 4,000여 개 기관에서 이 사용처를 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서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발굴을 해야 되고 기관과 협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교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뭐 지자체 의무로 두는 거는 이제 자치단체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지 말라고 이제 의무로 하는 거고요. 예, 조례로 하거나 법으로 하는 거. 근데 지역의 고유의 색깔을 갖는 게 어쨌든 저는 특히 이제 수도권이 더 그렇죠. 이게 다 서울 중심으로만 돼 있어서 각 도시마다의 역사, 문화, 전통 또 주민들의 성향 이것도 좀 다른데 저는 그 다른 거를 찾지 말고 그냥 그 지역 안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마을 단위
그러니까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통상적인 우리가 강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끼리 서로 우리 지역사회 문제 또는 우리 지역사회 현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모습들, 물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주민자치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다 학습의 과정입니다, 사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안에서 같이 뭐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좀 그런 우리 학습 동아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 이 광명만의 색깔을 더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의견이나 질문 있는가요? 우리 김하순 선생님, 그 요리 강습하시죠? 지역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제가 처음 그거 하신다고 얘기 들었을 때가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어떠세요? 그 프로그램들이 지역 안에서 효용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상당히 성취감이 높아요. 네, 요즘에는 경로당의 어르신들 상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예, 끝났어요. 네, 지원이 좀 없는 게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이 접근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평생교육의 연결 체계가 여기까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지만 제가 그 하시는 거 이야기 듣고 나서 되게 필요하다 싶어서 보건소에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일회성을 한번 하고 말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기관 안에서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기관 안에서 이런 걸 굉장히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필요한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강사 양성과 그리고 강사를 듣는 사람들과 이분들이 함께 지역 사회에서 삶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리고 그 1인 가구를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 밖으로 끌어내는 전략, 굉장히 중요한 지역 평생 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또 두 분께 여기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평생학습 지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아까 얘기가 좀 나왔고 또 강의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의견을 이렇게 듣도록 하고요. 노인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그 노인층에 대한 그 재취업 교육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윤석 교수님께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이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생활 인구 중심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을 아까 김윤석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질문은 조선익 교수님께 하셨어요. 이건 조선익 교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분이 조선익 교수님 먼저 하실래요? 예. 잘못 질문하신 것 같아요. 김현수 교수님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수익 교수님 의견을 듣고 있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어느 분이 일부러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예. 사실 저는 경상남도 김해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정주 인구냐 생활 인구냐 하면은 저희 지역은 이제 정주 인구 한 명, 그 경상남도에 있는 어떤 지역들은 정주 인구 그 현황판을 들고서는 매일매일 공무원분들이 몇 시마다 체크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현안이기 때문에 뭐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지금 어떤 인구를 대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느냐는 지역마다 사실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이 맞다라고 한마디로 답해드리기는 어렵고요. 광명시에서 50세 정하셨고 대신에 비형식, 무형식 학습 모두 포괄하시는 걸로 대상을 확대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역마다 지역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색깔로 이 사업이 접근이 돼야 정말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사업으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현황에 맞춰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예, 뭐
노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노인층이 증가하는 것만큼 일자리에 있어서는 청년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노인들은 수명 때문에 그런 거고 청년들은 또 외국인 근로자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일자리 문제가 다 어느 세대나 다 중요한데 특히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노인 직업 교육에 나아갈 방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은 노인층 일자리가 노인 적합 일자리가 뭘까 고령자 적합 일자리를 예전에 제가 연구소 있을 때 연구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노인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노인 되면 아까 같이 역량이 떨어지니까 사실 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경비 이런 거 쓰고 그러는데 좀 비싼 아파트 가니까 또 아파트 경비도 다 외부 업체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맡기고 막 이러니까 노인들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합한 노인들이 하시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그동안 생활하시면서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안 하는 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좀 틈새 일자리 중심으로만 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자리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을 했었는가에 따라서 적합한 게 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고용노동부가 많이 고민을 하고는 있긴 하죠. 우리 이제 학습의 문제라기보다 일자리 문제 쪽에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이게 꼭 많이 배운다고 또 일자리하고 잘 매칭이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눈높이의 일자리, 그러기 위해서 적정한 역량 개발에 필요한 우리 지원 같이 들어가야 돼서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 어르신들의 신체적 또는 사회적인 경험 이거하고 적합한 일자리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일자리를 잘 취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시스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상담도 중요합니다. 사실 눈높이 낮추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명시가 뭐 어르신 일자리 센터 같은 거 하나 잘 운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학습형 일자리 같은 걸로. 예. 네. 그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이 질문하신 분이 이제 평생 교육사인지 아니면 이제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제 어르신인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광명시가 시니어 클럽을 만들었어요. 일자리를 만드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새로운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요. 근데 그것이 다 협업 시스템이고 교육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르신들이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19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 하는 거 샐러드 바 만들었어요. 10,000원씩 팔아요. 잘 팔려요. 거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채 다듬기 시장에서 그거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일정한 프로그램에 와서 그 강의를 듣고 직업이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모임, 형태를 자주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나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 연결해주는 학습 그 평생 교육사들, 그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기업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 제가 아는 기업 중에는 노인들만 이렇게 고용을 해서 300명입니다. 훨씬 더 젊은 층보다 시간도 잘 지키고 출퇴근 관리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영역들인데 이것을 잘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접근 경로, 탄색 경로를 못 만들어줘서 그렇지 얼마든지 이 변화된 흐름 속에서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그 관련 기관에 찾아가 논의하시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거의 돼서 여기 올라온 것만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원금을 받으신다면 제일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제 핸드폰 번호 아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광명의 사회적 경제가 서비스, 교육 분야가 많다고 하는데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처가 많이 있는지 그 밖에 교육기관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거는 그 우리 명예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래요? 이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시니까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요
평생학습 지원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어쨌든 광명의 사회적 경제가 뭐 이제 교육이나 서비스 기관들이 많이 있고 그 기관들이 이제 어쨌든 그 바우처가 될 수 있는 그 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답변을 해야 되죠? 네, 머리가 하얘지는데,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뭐 아까 시장님 말하셨던 것처럼 강사도 양성해야 되지만 어쨌든 양성만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계속 조성해야 되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이분은 광명 시민이면은 광명시 사회적 경제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얼마 전에 커피 이거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바리스타 이런 교육도 해요. 저희 집에 계신 장모님 따님도 거기 가서 교육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례 여기를 이용하시고 이걸 하시다가 좀 더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거나 하면은 이 지원금을 가지고 그 관련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아까 여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참여가 저조한 저소득층 평생학습 참여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저한테 물어봤네요. 참여가 저조한 저소득층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물량적으로 그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오시게끔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찾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찾아가는 서비스. 사실은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중에서 이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어떤 전문적 영역보다는 다양한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분들이 처해진 환경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바우처 관련돼서도 30만 원을 어르신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컨설팅 해주고 하는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평생학습의 사업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 평생학습 지원금은 광명시에서만 가능하게 하실 건가요? 이건 아까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명예부시장님처럼 공부를 유튜브 구독 서비스를 평생 장학금 지원금으로 사용하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도 가능한 거죠? 현재는 불가능해요. 향후는 그런 검토는 가능한가요? 예, 이거는 검토하시겠답니다. 바우처 제도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 기본소득과 유사한 것 같은데 도 차원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으시니 궁금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25세 청년들한테 100만 원 지급하는 거죠. 참고로 50%는 광명시에서 지급합니다. 경기도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경기도 붙으면 다 경기도에서 하는 줄 아는데 이 헌금 서비스는 시하고 항상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정책은 경기도나 대한민국 확산되게끔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경기도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하고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일정한 정도 진행한 다음에 해야지 처음부터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략 여기 있는 거 다는 답변 못 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좀 뗐고요. 예, 아까 여기서 어느 분께서 그걸 물어보셨는데 시민들의 누적된 학습의 결과를 일자리로 연계시키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뭐 대표적인 거 소개할 때가 있으신가요? 네. 예. 뭐 학습 결과 누적은 사실 지금 선행학습 경험 인정제 같은 걸 통해서 학력이나 자격으로 환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뭐 고등교육법 통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고 실제로 많이들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제 학습 경험을 뭐 직접적으로 기업에서 이것을 평가를 하셔서 역량으로 인정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뭐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선행학습 경험 인정제 등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면 이분이 질문하는 것은 시민들의 누적된 학습의 결과를 일자리로 연계시키는 지역의 사례를 알 수 있나요? 근데 이분이 지역이라고 여쭤서 혹시 말씀 있으면 해달라고 했는데요.
이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창업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요즘은 젊은 층도 많은데 예전에 한 40대 50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취업이 안 되니까 주로 창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으면 광명시가 사회적 경제와 탄소 중립 교육 많이 하잖아요.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자치대학이 있어요. 그 자치대학의 기후에너지학과를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 기후에너지 강사가 돼서 학교에 들어가서 강사 활동을 합니다. 여쭤봤더니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번대요. 근데 그분이 대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고 창업을 준비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광명시에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약간 사회적 가치를 동반한 이런 분야이긴 한데 꼭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의 평생교육은 단순하게 취미나 교양, 행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취업을 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단기 취업, 그러니까 내가 한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기업에 취업하고 하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탄소 중립이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여기는 이 교육을 받다가 이것이 나의 일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관련돼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동아리 만들고 협동조합 만들면서 창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성공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광명시 이러한 것을 좀 가장 중심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그 플로에 더 많은 의견을 좀 듣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서두르는 바람에 많은 말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두 번째 평생학습원에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네, 하반기에 없죠? 또 있습니까? 그때도 함께 참여해서 평생학과 관련된 의제를 함께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 사실 하나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고 활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광명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협약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 목표를 들어보니까 개인과 동아리 중심의 활동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그분들을 지원하고 서포트해주는 형태로 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각각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직업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세 분 토론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